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업로드가 되게 늦었습니다. 뭐가 한 2주 정도 좀 바빠가지고 그러네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어, 일단은 이 영화를 본지 한 지금 24시간은 안 지났고 이것도 바빠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어쨌든 좋은 영화를 일단 만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보란 영화인데요. 사실 되게 낯설죠. 예, 그 가부키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어, 아무래도 일본의 전통 문화 중에서도 가부키 그러면 뭔가 어, 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예, 뭐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도 저 같은 중년이라도 한국 전통 문화 자체도 이렇게 아주 익숙한 건 아닌데 일본의 전통 문화를 뭐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 영화를 보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보의 감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필모를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훌륭한 영화를 많이 공개하고 있는 이름이에서 티가 나는 제일동포 출신입니다. 제일동포 3세인가요? 이상일 감독의 영화입니다. 뭐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지금 상업 영화 감독으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감독이고 어, 또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가 상당히 뛰어났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분노였습니다. 2016년작. 뭐 유랑의 달도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뭐 그 작품도 분노만큼 아니어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을 상당히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훌라걸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악인 2010년도 그 다음에 2025년에 국보까지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감독입니다. 저는 69이라는 2004년도 영화가 있었고요. 그전 작품들이 약간 좀 스크랩해보는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당시 인상 깊었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상일 감독의 이 영화는 요슈다 슈이지의 슈이치라는 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설가가 일단 이상일 감독과 연관 있는 작품이 이상일 감독의 뛰어난 영화들이라고 말씀드렸던 분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보 즉 이번 영화 그리고 어, 그 악인 모두 이상일 감독의 대표작들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설 원작이 있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그 영화가 훌륭해지는 것도 별개의 문제인데 그만큼 이상일 감독이 스크린에 이 영화를 옮기는 방식이 상당히 잘 옮기고 뛰어났다는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자, 어쨌든 국보에 대한 뭐 평가도 일단은 호평일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그 시내 21 전문가 별점에서 최소 별 3개, 그다음에 최대 4개까지 해서 적어도 수작 정도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관객층에서도 대부분 9에서 10점 정도니까요. 지금 상당히 이 영화에 대해서 아름다운 영화다라는 평가가 좀 내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을 일단 보면 이제 주인공인 타치바나 키코, 그냥 일명 키코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제 영화의 서사를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메인 캐릭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역할은 이 타치바나 카코는 하나이 토이치로라고 하는 일랑이라고 이제 불리는 하나이 토이치로 하나이라는 게 일종의 예명인데 그런 식의 이름을 붙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요시자와 료, 어, 요시자 료. 그다음에 알군 쿠로카와 소야인데 쿠로카와 소야는 어, 괴물의 그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그 인상 깊은 배우입니다. 일단은 이 두 배우에 대한 연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의 이제 일종의 서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그 오가키 슌스케 또 하나의 하냐라고 불리우는 요코하마 류세이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이 캐릭터고요. 그다음에 아역은 코시야마 케이타츠입니다. 어,
이 영화에 그다음에 이제 그 조연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양어머리 역할을 오가키 사치코라고 하는 캐릭터 테르지마 시나부가 연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카하타 미츠키가 나오는 연기하는 후쿠다 하루에라는 인물이 이제 이 주인공 이 키쿠오를 사랑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와타나베 켄이 연기를 했던 이 한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또 이 사진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네요. 예, 뭔가 하나의 한지로라는 인물인데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나중에 사진이 나올 테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 가부키에 대해서 뭐 제가 일천한 지식입니다만, 뭐 대충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바로는 이 가부키는 지금도 이제 일본의 전통 문화로 상당히 그 연예계 쪽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유명한 배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이제 그 가부키 배우 겸 또 현역 그 배우로 활약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지금 제가 그렇게 막 이름을 막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유명한 분들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순혈주의에 가까운 또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가부키 세계에 있는 인물들은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되게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인물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집안 출신들이 상당히 중흥되고 그들이 이제 약간 뭐 문제가 있어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키코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유명 가부키 배우인 하나의 한지로가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이 와타나베 이 키쿠오의 아버지는 그 나가사키 지역의 이제 보스인 거죠. 그 야쿠자 보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키쿠오는 그의 아들인데 상당히 이 재능이 뛰어난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설정상으로 보면은 그 문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고, 이제 아직 야쿠자 세계에서 컸으니까 문신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친구이지만, 키쿠오는 영화의 시작 지점에서는 이제 일단은 문신도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일종의 무슨 야쿠자들의 이제 조직 연회 같은 데서 이 가부키를 공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를 한 다카쿠라켄이 연기하는 한지로가 이제 하나이 한지로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승되는 이름이니까요. 그 일종의 뭐 집안의 그 가문을 뜻하기도 하고 스승의 성을 따르기도 하는 뭐 그런 전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타치바니 집안의 키쿠오는 야쿠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 상당히 재능이 뛰어난 소년이라는 사실은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네, 이 장면에서 바로 이 타치바니는 그 피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참상을 목격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반대 조직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와중에 이제 키쿠오는 이 한지로와 이제 이어진 인연으로 인하여 한지로에게 가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앞부분에서 이 키쿠오가 복수를 시도하려고 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영화는 그 실행이 아마 실패했으니까 이제 키쿠오가 아마 실패를 했거나 포기를 했거나겠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부키의 세계에 발을 당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영화 대사 중에도 키쿠와 이제 하나이와의 영화 대사 중에 이제 장성한 키쿠와의 대사 중에서 키쿠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다음에 이제 스승인 하나이 한지로가 너는 이제 예술로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대사가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일단 다른 영역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런 그것의 성취가 지니고 있는 것이 일종의 복수의 의미, 복수를까지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그 일단은 예술이라고 하는 속성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이제 이 가부키의 세계를 그려나가는데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이제 그렇게 막 그 가부키의 그 모든 그 극장 실현의 그 뭐 극의 실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긴 시간 상연되는 걸로 들어봤는데, 영화는 뭐 이 함축의 예술이고, 이 영화 비록 2시간 50분 54분이 넘는 55분에 이르는 거의 3시간에 육박할 정도의 길이의 영화입니다만, 그렇게 가부키의 세계가 지루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되게 특이한 지점이 촬영에 있는데요. 촬영 감독을 소피안 델 엘판이라는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소피아 엘판이라고 하는 여성은 여성인가요? 찾아보지 않았고, 그러고 찾아보니까 찾아보지 않았네요. 소피아 엘파니는 그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이었던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작품에 아주 유명한 그 남성이군요, 남성. 그의 감독이었던 분입니다. 아까 여기 찾아보니까 익스트림 무비 지금 여기 있는데, 여성인이라고 제가 소피아라는 이름만 붙고 착각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감독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해보면 여기 이제 그냥 따와서 안 나오는군요.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작품에서 그 파란색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을 담아내는데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던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국보도 기존의 일본 영화들에서 봤던 좀 그 컬러감하고 좀 다른 컬러감을 내요. 그래서 가부키의 그 되게 강렬한 색감이 오히려 이 영화에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본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그 영상들이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으로 촬영된 데 비해서 이 일상보다, 그러니까 일상이나 현재의 상보다 훨씬 더 화려한 색감이죠. 그러니까 그건 시각적으로 상당히 그 예술적이고 찬란한 예술의 세계를 좀 그려낸다고 해서 그려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느낌의 촬영이라서 촬영 자체가 상당히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연대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그 시간적 텀이 이 주인공 키쿠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키쿠오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미묘하게 깔려 있는 그런, 미묘하다기보다는 노골적이긴 한데 약간 가부키에 대한 살짝의 지식, 그 순혈주의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의 주요 모순이죠. 그러니까 보면 키쿠와의 동년배인 슌스케가 있습니다. 키쿠와 슌스케는 이 키쿠오가 이 한자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하나이 한자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자꾸 하나의 한자라 해야 요 하나의 한지로라는 스승에게 이제 들어와서 일종의 수련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키쿠오는 어디까지나 견습생이죠. 이제 시습생이고, 그 다음에 이 슌스케는 원래 본래 이 집안의 이름을 이어갈 일종의 이제 그 메인 그 아들, 그러니까 실제 피로 맺어진 아들이기도 하고, 스승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전통을 이어갈 이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슈스케와 이 두 인물입니다. 이렇게 둘이죠. 둘은 같이 자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혹독한 가부키의 세계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게 됩니다. 한 14, 15세인데요. 그 정도의 시간들이 이제 앞에서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키코가 이제 68년, 그다음에 이제 뭐 72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 텀이 주어지면서 이제 이들의 인생 역정이 펼쳐지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키코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예술에 잡혀먹힌 괴물이라는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영화의 키코가 뭐 블랙스완처럼 그 다른 에르노프스키의 블랙스완이 있죠. 아주 뭐 괴물화되느냐라기보다는 오직 그 예술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를 기꺼이 이용하기도 하고, 여성 관계 같은 것들이죠. 타인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에 애를 쓰기 위해서 오직 그 배역을 맡기 위해서 뭐 애쓰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의 생존 의미는 예술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관계들은 거의 파탄이 나버리는 것이 이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술은 인생보다 위대했다는 설정입니다. 뭐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제 말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만,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를 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화에는 이 키코가 지금 그 가부키를 관람하는 장면인데요. 영화에서 키코가 이제 몰입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성 역할을 하고 있는, 원래 가부키의 세계는 뭐 제가 역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가부키의 세계 여성들은 모두 남성들이 연기하는 것입니다. 뭐 에도 시대 때 아마 그 풍기불란을 이유로 남성들이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설정이 나오고, 주로 그 여성들을 연기한 남성들의 세계가 이 영화에선 주요 내용이에요. 물론 여성들만 연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이들이 연기하는 일종의 국보, 말하는 영화에서 인간 국보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영화에서 지금 캐릭터를 보고 있는데 일본어에 제가 또 약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온나가타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여성을 연기하는 남성 배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나카 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분이죠. 다나카 민이죠. 요분입니다. 요분 80세가 되셨네요. 45년생이시네요. 이분이 연기하는 온나가타이고 인간 국보인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키코를 보면서 당장 얘기를 하죠. 너는 어떻게든 이 가부키의 세계에 살아가려면 오직 재능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상당히 예술이 엄격하고 잔인한 면도 있는 인물입니다만, 키코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런 국보라고 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키코가 가장 큰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에게 연락하는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인생으로 치자면 위기를 주는 인물입니다만, 그것이 좀 예술가적인 일종의 또 성장을 뜻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아마도 기쿠 이 인물, 오나가 만키쿠라고 하는 이 인물 역시도 그런 기쿠와 거의 유사한 삶을 살았을 걸로 예측되는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이제 이렇게 키쿠가 이 지금 등에 보이면 이제 이 문신이 있죠. 원래는 이 키쿠는 아버지가 살해되기 전까지는 등에 문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타투 장인이 아버지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키코의 등에는 문신을 새겨주지 않았었죠. 키코는 원했었지만, 근데 아버지가 아이러니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키코는 이 등에 수리부엉이 문신을 새깁니다. 영화의 대사에 의하면 수리부엉이는 보온을 꼭 한다고 합니다. 무슨 쥐를 갖다 준다거나 뭐 자기 딴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요. 은혜를 입으면. 근데 이 수리부엉이라고 하는 문신은 이 키코의 세계에는 예술이라는 보다 외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키코는 주변의 인물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런 예술적 성취 내지는 성공을 위해서 주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잔혹하게 대하는 인물이고, 특히 그 대상들은 이 키코의 인생에서 만나는 3명의 여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명의 여성들인가요? 4명의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키코에게 버림받거나 외면당하는데, 키코는 그것들에 대한 성취를 이제 예술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원래 장편 소설이니까 뭐 전체적인 서사에서는 상당히 좀 다른 선택들을 감독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키쿠오는 점차 가부키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곁에 있는 인물 중에 이제 하루에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하루에는 이제 역시 등에 문신을 이 키쿠오와 대응을 하고 있는, 키쿠오가 수리부엉이 문신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하루에는
등에 이제 꽃 같은 것들을 이제 문신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곁에 키코의 어쨌든 후원자가 되고 있는 제1의 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죠. 원래는 연인이 되고자 하겠습니다만 키코의 예술적 성취를 한없이 쳐다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키코와 슌스케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니죠. 배경은 오사카예요. 원래 키코는 나가사키 인물입니다만 나가사키에서 배움은 오사카에서 이루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무대의 성취는 이제 아무래도 도쿄 그다음에 교토가 이제 또 그의 무대가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성취 뭐 도쿄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무대로 나가니까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계속 몰입을 하면서 그 청춘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키코와 슈스케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상당히 적대적인 사이였어요. 라이벌적 관계이기로 긴장을 주기 위해서 사실 키코를 들인 것이기도 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슈스케는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은 어쨌든 같은 동료배로서 또 같은 관심사와 같은 배움을 갖고 있는 존재죠. 다행히 이들은 서로를 미워한다기보다는 같이 잘 성장을 합니다. 자, 이 여성 역시도 제3의 이제 이 키코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인데 교토의 슌스케가 데리고 간 요정에 우리로서는 이제 미성년자가 요정에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당연히 뭐 일본적으로는 역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 배경이 20세기 중반이니까요. 60, 70년대가 이제 주로 배경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하이틴이 된 키코가 요정에 가자, 처음 가자. 그의 재능을 단반에, 그러니까 외모만을 보고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평생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한 인물입니다. 게이샤입니다. 그래서 키코의 재능을 예견하고 키코의 곁에 있겠다고 선언한 인물이죠. 이 인물은 이제 바로 그 미카미 아이가 연기하는 후지코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과의 그 인연이 이제 영화에 되게 느슨하게 주어져 있는데 영화의 결말부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일종의 그 언수를 이야기하는 인물과 연관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 스토리상으로. 자,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영화는 이 토이치로와 하냐, 그러니까 이제 키코 토이치로죠. 키코 저기 뭐야 타치바니 키코 그다음에 이제 토이치로는 그 예명을 받아서 하나의 토이치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그 스승의 이름을 이어받게 되는데 하나의 한지로가 되는데 어쨌든 그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한야는 이제 그의 이름을 받아서 토완 콤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젊은 남자 둘이죠. 그리고 여성들을 연기하고 있는 온나가타를 연기하는 두 인물의 인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승승장구하는 설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둘은 어쨌든 간에 이제 좋은 친구로서 그 재능을 발휘하고 비슷한 레벨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요. 영화에서는 이제 이 가부키가 결국 가부키라는 게 이제 한자로 노래와 춤이라고 음악과 춤 이런 식의 춤 그리고 기회인데요. 그런 말 한자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춤에 관련된 인물이라고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들이 노래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각각의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예술을 그대로 구현해 가지고 동작 하나하나를 절도 있게 표현해내는 것이 이제 뭐 가부키의 매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시각적으로도 무대 세트라는 것도 되게 심플하고 되게 일본 문화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토한 콤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중앙 무대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유흥 쪽에서 일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몸을 파는 쪽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카바레라고 하는가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접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종의 키코의 후원자 노릇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재능이 이제 어쨌든 키코가 뛰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스승이죠.
지금 다카쿠라켄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다카쿠라켄이랍니다. 다카쿠라켄은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와타나베 켄이 등장했는데, 와타나베 켄이 등장한 하나의 한지로와 그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본 사람이라 이름이 어렵네요. 사치코상, 사치코 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건 이 키쿠에 대한 이 사치코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치코 역시도 스승을 하는 일종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두 아들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두 명의 스승이 이제 집안에 있는 것이고요. 이들은 되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고, 이 사치코 역시도 왜 더 키쿠오를 견제하냐면 키쿠오에게 재능이 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자리를 혹시나 빼앗길까봐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견제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업계에서는, 일본의 가부키 업계에서는 거의 스승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도제적입니다만, 그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키쿠오는 그런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키쿠오의 주변에는 당신의 성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그러니까 국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에는 피가 이제 모자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승이 이제 갑자기 사고로 인하여 무대에 설 수가 없어서 자신의 대역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왔던 이 시선에서도 스승의 대역을 바로 이제 스승 자체가 선택을 하는데, 아들인 슌스케가 아니라 키쿠오에게 그 역할을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역할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언급이 됩니다만, 이 슌스케의 이 절망적인 표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키쿠오가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꽃을 피우게 되면서 슌스케는 이 자리에 키쿠오의 곁에 자기가 있을 수 없음을, 거대한 좌절감을 품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영화에는 이 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하루에라고 하는 인물 역시도 더 이상 키코라는 인물의 연인으로서 자기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밀려나가는, 도망가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만 도망가는 슌스케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주요 이 영화에서 주요 키코를 괴롭히는 이제 주요 대사가 지금 잠깐 보여주는데, 예고편의 한 대사물에도 내게 나를 지켜줄 피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바닥에서 철저하게 재능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피가 없다는 것은 스승이 존재하거나 자기를 이끌어줄, 그러니까 캐스팅이라든가 모든 과정에서 어떤 힘을 이끌어줄 권력자와 맺어지지 못하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스승이 결과적으로 이제 슌스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슌스케가 이제 일종의 도망을 치거든요. 가출을 해버리고, 이 좌절감 때문에, 재능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스승인 하나이의 경우에, 하나이 한지로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몸이 망가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신의 이제 이름을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이제 직감하고 자신의 이제 제자인 키쿠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스승의 이름을 얻고 어느 정도 승승자고 하던 와중에 그의 아들이죠. 이 슌스케가 다시 8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아버지가 거의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영화에도 그것도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들의 운명을 또 갈라놓게 돼요. 자, 이 키코의 경우에는 스승의 사망 이후에는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름은 스승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가문의 명성을 짊어졌습니다만,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에 비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서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슌스케가. 그래서 이 자신의 적자로서의 자리를 갖다가 일종의 빼앗긴 인물 같은, 이제 일종의 폐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슌스케도 물론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슌스케도 그 사이 원래는 키쿠의 연인이었던 하루에와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서 자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부키 가문의 명성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생계적 측면에서도 일종의 귀족 가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슈누스케는 다시 부상하게 되고 이렇게 예술선 뭐 신인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함버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어디 시골 료칸에 있는 조그만 공연을 띄우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돼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그 주간 문춘 같은 그런 옐로우 페이퍼의 저작 이렇게 이러면서 평판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되고 그 와중에 슌스케 이제 이 키쿠오는 악수를 두고 있는 게 이 모리나나가 연기하는 아키코라고 하는 인물. 그 아즈마 생고루라고 하는 일종의 실력자의 딸이라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 딸을 꼬드겨서 자리를 얻으려다가 결과적으로 더 좌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흐름은 이제 이렇게 시간적 연대기로서 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서의 이 위치, 이 장면이 이제 그 절방에서 거의 나락의 끝에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키쿠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딱 헤어질 때의 모습이고요. 영화 좀 순서는 안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떻게 소외되어 있고 가장 키쿠에게 가장 버림받은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인물이 이제 아키코이기도 한데, 뭐 다른 여성들의 경우에는 키쿠의 그런 예술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뭐 버림받긴 하지만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제 뒤로 물러서는데 만족해 한다면 아키코는 사랑을 갈구하였으나 버림받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영화에는 이 한번 사라진 다음에는 거의 이제 또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키코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 업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부키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그를 호출한 오나가 만키쿠라는 거장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 오나가 만카쿠는 거의 은퇴를 한지 그 죽어갔던 시점에서 키쿠오의 재능을 다시 호출하게 되고 키쿠오는 무대에 다시 올라서 그리고 과거에 17년 만에 17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지나서 둘은 같은 무대에서 전에 같이 했던 공연을 같이 올리면서 다시 콤비로서 활동을 하고 키쿠오는 일단 이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까 버림받은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인물은 이 키쿠오의 일종의 뭐죠? 제3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게이샤인 후지코마라고 하는 인물인데 후지코마에게는 딸이 있죠. 키쿠오의 딸이고요. 키쿠오는 이 어떻게 보면 그 명문가의 관계로서 자녀로서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게이샤와의 이 딸의 관계를 외부로는 숨기게 됩니다. 물론 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절연한 상태로 이 딸은 성장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딸의 존재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키쿠오는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거의 엉망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영화의 이 딸과의 장면이 앞부분에 좀 나와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신사에 대고 신사에서 일종의 절을 들리고 있으니까 신에게 인사를 하니 아빠라고 이제 이 교토에 살고 있는 딸이 질문하니까 악마와 거래했다는 말을 키코가 하거든요. 그래서 키코가 악마에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딸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고 일본 제1의 가부키 배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쿠가 매혹되어 있었다는 이 가부키의 세계 자체에 매혹되어 있었다는 설정은
영화에서 그 뭐 약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빛나는 반짝이는 그 무대 위에서 빛나는 일종의 섬광과 그럼 약간의 불꽃 같은 것들 그리고 일종의 떨어져 있는 눈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빛 같은 것들로 묘사를 합니다. 한 3번 정도 반복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뭐 영화를 한 번만 봐서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면서 그것에 매혹되어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서 영화는 다시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슌스케는 역시 이 자신 아버지였던 하나의 한지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병을 슌스케도 앓게 되고 슌스케와의 이별 역시도 그들답게 슌스케가 그토록 충격을 받았던 이 키코의 연기를 다시 슌스케 나름대로 재현을 같이 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둘은 그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소재의 그런 가부키거든요. 그러니까 둘인 서로 질시하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사랑하는 사이이기도 하죠. 뭐 그들이 뭐 무슨 성적 관계를 맺고 이런 쪽이 전혀 아니라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평생에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둘의 친구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별식을 거행을 하고 키코는 자신이 아름다운 괴물이라고 불렀던 아름다웠던 인간 국보였던 오나가 만키쿠가 했던 공연을 영화의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2시간 50여 분짜리의 50분이 넘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가부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술적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잘 구현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 예술가들이 지켜보는 삶이란 물론 일반적인 시민 우리들이 봤을 때 삶은 도덕적 모럴이라든가 인간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술가들이 지켜보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인간의 관계 그 자체를 넘어서는 예술적 삶 자체가 이들에겐 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 후반부의 대사에서 다른 인물의 이름을 통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또 그 입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영화가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영화를 일컬어서 뭐 이렇게 과장해서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상하게도 이제 한국 영화가 힘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영화가 그 거의 뭐 한국 영화 올해 최고의 흥행작은 귀멸의 칼날이 될 것으로 거의 보여지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죠. 극영화로는 좀비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언젠가 좀비딸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리뷰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저도 좋아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이 국보가 그 예산 규모상 좀비딸과 비슷한 규모에서 만들어진 예술적 완성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해서 뭐 한국 영화판과 일본 영화판을 갖다 비교하는 것은 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라고 하는 영화 자체는 이상일 감독의 이 영화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훌륭한 면이 있는 영화입니다만 뭐 한국 영화에는 또 역시 나름의 또 가능성을 열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극단주의는 위험하고요. 국보는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가부키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이 예술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매우 인상적인 한편의 수작 또는 걸작도 될 수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